홈런 HJ 형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비차익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함께 공부를 해요. 자, 비차익 거래는요, 현물만을 거래 대상으로 코스피 종목 가운데 15개 이상을 묶어서 대량으로 한 번에 주문을 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뉴스나 기사에서는 비차익 거래라는 말보다는 바스켓 매매라던가 패시브 수급이라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국거래소의 비차익 매매의 정의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요런 상품들이 있다, 매매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을 해지해주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수익률로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보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 차익 거래와 차이가 있는 거는 비차익 거래는 현물 거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요게 차이점이 있겠네요. 자, 그다음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산 배분에 대한 개념은 따로 없었고요. 이 네이버 지식백과를 막 뒤져보니까 자산 배분 펀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의 2개 이상의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하되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자산별 투자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인덱스 매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인덱스 펀드인데요. 이 인덱스 펀드는요,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서 주가 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서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 운영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덱스에 투자를 했었을 때, 물론 인덱스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인덱스에 투자를 하면은 이것저것 15개씩 묶어가지고 대량으로 한꺼번에 주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 매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되는 종목에 대해서는요, 차익 거래는 현물과 선물 2개 동시를 하고요, 비차익 거래는 현물만을 봅니다. 이 현물만을 본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코스피 200이라고 했지 뭐 코스닥 150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매매 부분은요,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통해서 이 거래를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선물 사고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시장은 매도를 해버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손실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현물 시장에서 시장의 전망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선물도 막 오르고 있고 반도체라던가 우리 제조업이라던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되게 좋아질 것 같아,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수출도 되게 안 좋고 PMI 지수도 되게 낮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 전망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겠죠.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차익 거래는요, 선물과 현물의 가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가치의 차이에 따라서 수익률은 적더라도 손실 없이 우리가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비차익 거래는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고 시장이 나쁘면 내려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비차익 거래가 지금 막 매도를 하고 있어. 그럼 시장 안 좋아지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목표가 뭐냐? 제가 출창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익 거래는 손실 없이 수익을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 시장의 수익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비차익 거래는 전체 시장 수익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목표로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수익의 방식은요, 차익 거래는 매수 차익 거래 그리고 매도 차익 거래, 이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시키고요. 그 다음 비차익 거래는 바스켓 매매,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렇게 수익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수에 연동되는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7월 27일 종합 주가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은요, 차익과 비차익이 19억 5,100만 원을 순매수를 했대요.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그러니까 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 두 개 다 되는 거고요. 비차익은 현물만 되는 거죠.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선물과 현물 두 개 동시에 되는 거고요. 비차익 거래는 현물만 되는 거니까 이 프로그램 매매는 둘 다 동시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두 개 모두 총 19억 5,100만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런 애들이 순매수가 19억 5,100만 원이 매수가 되었다. 그럼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승이 되겠죠. 오늘 2.85%가 상승이 되었어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전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17.42%가 상승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 괜찮을 거야 라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 좋게 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차익과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19억 5,100만 원이 매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외가 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실제 지금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2020년 4월 7일, 그러니까 3월 폭락장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전문가들은 폭락장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은 아니다. 지금 동학 개미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님들. 이렇게 두 의견이 팽팽하게 의견이 교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개의 의견을 종식시킨 사건이 바로 이 2020년 4월 7일 날 요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물론 기관과 개인이 사들인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비차익이 무조건적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관도 1,544억을 샀고요, 개인도 315억을 샀습니다. 차익과 비차익으로 보면은 프로그램은 3,132억 원을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자, 기관과 개인이 프로그램 매매는요 3,132억 원을 매도를 쳐버렸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프로그램이 지금 엄청 많이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시장은 빠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제가 이 날짜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요게 아래만 보자고요. 자, 4월 7일을 보자고요. 시가가 1.94% 올랐어요. 그리고 고가가 2.63까지 올랐었어요. 그 다음 종가는 1.77%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78.05%가 빠졌어요. 그런데 결과로는 지수가 올라왔다. 이때 개인들이 막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은 맞아요. 프로그램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들어오면은 무조건적으로 장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것보다 더 명확한 지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3월 폭락장 이후로부터 계속 주가가 상승이 됐잖아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차익, 비차익이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카 뭐지? 이것도 알아두자는 거예요. 사이드카가 뭔데? 라고 모르고 있다가 막 당하지 마시고, 사이드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함께 알고 사이드카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이드카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시장을 지켜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자라는 입장에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요거는 2020년 3월 12일 뉴스웨이 기사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코스피 8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되어서 프로그램 매매가 5분간 정지를 했대요. 이 프로그램은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순매도가 1,447억 원을 매도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매도효과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이드카인데요. 자, 사이드카는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 효과를 일시적으로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옛날에 그 미국장에서 나스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별일 없는데? 근데 갑자기 지수가 막 빠져요.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니까 왜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거야? 라고 해서 알고 보니까 프로그램이 계속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이런 패턴에 이런 흐름이 오면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력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력값대로 막 매도를 해버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지금 막 시장에 나쁜 악재도 없고 그러는데 계속 내려가니까 손실률이 막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껐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껐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사이드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스피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 발동이 돼요. 지금 선반영되는 시장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 근데 이 5% 이상 하락이 되었는데 이 5%가 하락됐다고 하면은 개별 종목들은 그 충격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죠? 사이드카가 발생이 되는 거죠.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 효과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정지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사이드카입니다. 사이드카가 얘기가 나오면은 도대체 시장에 무슨 악재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